스승님, 세상을 아우르는 사랑이 바로 자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자비심이 생기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사람은 살면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은 마음속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생기기도 하죠. 얻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얻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런 두려움은 수행의 경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세계관과 관련이 있죠. 예를 들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북미 지역의 젊은 남자들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100만 달러를 벌고자 합니다. 사실 젊은 사업가가 북미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10년 동안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목표인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15년 후에 대통령이 되겠다. 정말 큰 꿈인 것처럼 들리죠? 너무 허황된 꿈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도 있죠. 세계의 유명한 갑부들을 보면 뉴스나 신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몇백억 원을 기부하기도 하고 회사를 통째로 사기도 하죠. 씀씀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마다 목표와 집착 그리고 그 정도는 서로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면 얻는 것도 달라집니다. 북미 지역의 젊은 사업가가 몇 년을 열심히 일해서 100만 달러를 벌고자 합니다. 위대한 목표처럼 보이나요? 이 정도면 나쁘진 않죠. 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둘러서 다음 목표를 정할 겁니다. 다음 목표는 500만 달러겠죠. 또 어떤 목표를 예로 들었었죠.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였죠. 만약 대통령이 안 됐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기관의 수장이나 도지사 또는 시장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부 관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대통령 당선에 실패하더라도 정계 고유 관료가 되어 있겠죠. 이 두 경우는 마음가짐에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추구하는 경지가 높을수록 생각의 차이도 더 커집니다. 앞서 말한 100만 달러를 벌겠다는 젊은 사업가는 머릿속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만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건 고려하지 못합니다. 모든 행위, 행동, 생각들이 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심지어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오로지 100만 달러와 관련된 일만 생각합니다. 500만 달러를 벌어도 단지 숫자만 바뀌었을 뿐이죠. 500으로 숫자만 바뀐 겁니다. 여전히 늘 돈만 생각하고 살죠. 이런 사람의 경지는 높지 않습니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상품을 사는 소비자만 사랑하죠. 물건을 파는 즉시 사랑은 식습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은 당선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이 되는 법을 배우고자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중생을 보살피는 진정한 제왕의 이치를 터득히 했다며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걸출한 인재가 되었을 겁니다. 중생을 사랑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마음의 경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랑하죠. 중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작게는 심신을 수양하는 수행자가 되거나 크게는 나라를 다스리고 중생을 보살핍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깊은 수양과 인자함을 갖추되 큰 인물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운명입니다. 세상을 구원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났다면 용감히 나서서 지혜를 발휘했을 겁니다. 스승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마음의 경지가 와닿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성과를 얻는 이유가 바로 마음의 경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음의 경지가 곧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심인가요? 아닙니다. 마음의 경지는 내면의 경지를 뜻합니다. 경지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관, 가치관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인생에 대한 생각과 고찰, 그리고 의식의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멀리 생각할 수 있고 더 멀리, 더 넓게, 더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철학에서 말하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점입니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큰일을 도모하는 사람과 평범한 보통 사람 간의 생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시공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 평범한 사람은 경지가 낮을수록 하고자 하는 일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일에만 연연합니다. 눈앞의 것만 보죠. 반면에 높은 경지와 깊은 지혜를 갖춘 사람은 더 멀리 내다보고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 몸싸움을 할 때도 먼저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려 코피를 나게 한 사람이 오히려 먼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의 승리가 꼭 최후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도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격전을 치르는 데는 능하지만 결국 단 한 번의 승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넓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수양과 지혜의 깊이가 부족한 사람은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단기적인 성과만을 얻을 뿐입니다. 제가 직접 관찰해봤습니다. 도시 사람이든 시골 사람이든 수양의 깊이가 낮은 사람은 눈앞의 일에만 사로잡혀서 잠깐의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경우가 많더군요. 내면의 지혜가 깊은 사람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기쁨과 슬픔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추구하는 큰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혼자와는 달리 소인은 밤일에 살짝 찔리기만 해도 아파하면서 옵니다. 하던 일도 내팽개칩니다. 하지만 혼자는 무덤덤합니다. 큰일을 도모하는데 그까진 일은 대수롭지 않은 거죠. 하늘에 찔린 고통 때문에 잊은 지 오래입니다. 자비심이 생기면 질병과 번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방금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 속 왕들 중에 초장왕에 관한 일화인데요. 초장왕은 사실 어두운 시절을 보냈던 왕입니다. 초장왕이 젊었던 시절에는 술과 여자에 빠져서 방탕하고 피폐한 삶을 살았죠. 다행히 제때 정신을 차리고 통치에 힘쓴 덕분에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초장왕과 어느 신화에 관한 짧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초장왕이 연회를 열고 신화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의미로
2명의 후궁을 시켜서 신하들에게 술을 권하도록 했습니다. 후궁들이 술을 권하는 도중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모두 꺼지는 바람에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실수를 저질렀죠. 젊은 장군이었군요. 얼큰하게 취기가 올라서 살짝 흐트러진 상태였죠. 취해서 정신을 못 가누는 상태였습니다. 그 장군이 불 꺼진 틈을 타서 후궁 중 한 명을 희롱했습니다. 후궁을 모욕한 거죠. 당연히 후궁은 크게 화가 났지만 너무 어두워서 누가 그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손을 뻗어서 장군이 쓰고 있던 투구의 끝부분의 털을 뽑았습니다. 장군이나 관료들이 쓰는 모자에 달린 장식물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붉은 털로 된 장식이요. 그걸 뽑아버렸군요. 몹시 화가 났으니까요. 내가 어떤 신분인데 감히 왕의 후궁을 희롱해? 유죄를 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초장왕에게 사실을 구했죠. 폐하,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장군이 저를 희롱했습니다.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 장군이 쓰고 있던 투구의 털 장식을 뽑았습니다. 폐하께서 꼭 찾아주셔야 합니다. 여기 모인 자들 중에 투구의 장식 털이 없는 자가 바로 저에게 무례를 범한 자입니다. 꼭 찾아서 벌을 내려주세요.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보통 사람의 경지였다면 감히 짐의 후궁을 건드리다니 죽어 마땅한 놈이로구나 라고 했을 텐데, 하지만 초장왕은 달랐습니다. 당시 초장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품고자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자신의 후궁이 모욕당한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태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듣거라. 모든 장군들은 꺼진 촛불이 다시 켜지면 자신의 투구 장식 털을 뽑아라. 그리고 취할 때까지 밤새도록 술을 마시도록 하라. 초장왕이 이렇게 말하자 후궁은 어안이 벙벙했죠. 자신의 청을 들어주기는커녕 장군들에게 장식 털을 모두 뽑아버리라고 시켰으니까요. 화합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화합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당시 초장왕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후궁을 희롱한 장군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내칠 수 없다고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이미 그 장군의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물론 초장왕은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후궁을 제외하고 다른 신하들은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길이 없었죠. 그 후로 3년이 지나고 이 사건은 점점 잊혀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초장왕은 반란의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한 신하가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혼란을 틈타서 초장왕을 패하고 살해하려고 했죠. 반란군과 초나라의 군대가 서로 교전을 벌이는 중에 한 용맹한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창을 휘두르면서 필사적으로 초장왕을 보호했죠. 그렇게 적군의 포위를 뚫고 빠져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위기 속에서도 초장왕은 목숨을 건졌고, 그 후로 군대를 재정비해서 단번에 반란군을 제압했습니다. 반란이 평정된 후에 초장왕은 당연히 그 장군에게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킨 충성스러운 장군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떤 상을 원하는가? 장군이 초장왕에게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당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연회가 열렸던 날의 일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3년 전 연회가 열린 날 제가 감히 무례를 범했습니다. 저의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하나 폐하께서는 저를 용서하시고 그 어떤 추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궁지에 몰아넣지도 않으셨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오로지 폐하께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는 다짐뿐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역사 속 일화이긴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마음의 크기가 다르면 같은 일에 대해서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죠. 소인배는 내가 모욕을 받으면 어떻게든 보복을 하거나 화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인배는 눈앞의 일, 잠깐의 상황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천하를 품에 안는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늘 국가, 통치, 미래, 인재를 염려하고 신경 씁니다. 그래서 초장왕은 당시의 모욕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모욕적인 일이 아니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덕분에 당시의 위태로운 상황을 해결하고 나라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장군을 곁에 둘 수 있게 된 거죠. 훌륭해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소인배는 이익을 중시하고 군자는 의로움을 중시합니다. 사실 이 일화는 오늘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뜻을 세운 군자와 평범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의 깊이에 차이가 납니다. 초장왕은 한나라의 왕이었죠. 대단히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지금의 일본보다 더 큰 영토를 다스리던 한나라의 군왕이었습니다. 모든 왕은 자신의 판단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초장왕은 왜 그 장군을 처형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초장왕은 그 장군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누가 자신의 후궁을 희롱했는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요. 당시 불이 꺼진 상태였고 횃불이 몇 개 켜져 있었다고 해도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으니 제대로 볼 수 없었겠죠.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초장왕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진정한 군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을 거느리는 장군은 1000명의 군사보다 장군 한 명을 얻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사실 1000명의 군사를 얻는 것도 보통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어렵고 가장 어려운 건 훌륭한 장군을 얻는 일이죠.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훌륭한 문관 외에도 뛰어난 장군이 필요합니다. 장군은 나라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장군이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왕자를 지키지 못하거나 다른 이에게 빼앗길 수도 있죠. 초장왕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헤아렸던 겁니다. 거기다 사람의 습성까지 헤아렸습니다. 사람은 가끔 술을 마실 때가 있죠. 제 생명리에 대한 집착은 초장왕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장군이 늘 전장에 있다 보니 학식을 쌓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술을 마시고 저들은 사소한 실수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겁니다. 그보다는 나란 일이 더 중요했죠. 국가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다르게 생각했겠죠. 감히 신하 따위가 왕의 부인이 후궁을 농락하다니 살고 싶지 않은 게로구나. 평범한 왕이었다면 당장 목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춘추 전국 시대는 모든 나라가 전란에 휩센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초장왕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진정한 군왕으로서의 대범함을 보여준 거죠. 초장왕은 이러한 대범함과 인자함 그리고 너그러움 덕분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보호하는 장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를 키우고 간부나 인재를 양성해도 가장 위급한 순간이 닥쳤을 때 앞장서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질 것 같거나 교도소에 갈 것 같거나 사업이 망할 것 같으면
주위 사람들이 모두 떠납니다. 곁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픽 쓰러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경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경지에 따라 세상을 보는 시각과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질문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온 세상을 사랑하는 자비심을 품고 내가 곧 너이고 내가 곧 나이다의 경제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선 작은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수업을 준비할 때 질문을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만의 수업 방식인데요. 누군가 질문하면 그때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세속적인 사람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유용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앞에 앉은 분, 돈 벌고 싶나요? 그렇다고 합시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고객에게 잘해야 합니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려면 훔치거나 뺏거나 속여서는 안 됩니다. 물건 품질이 좋고 서비스도 정말 훌륭하다면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잘 대해야만 장기 고객 또는 평생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그건 고객이 아니라 친구일 뿐이고 많은 고객들을 잘 대해야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가짜 상품은 아무리 잘 팔아도 결국 들통납니다. 어떤 기업이 가짜 우유나 가짜 분유, 심지어 아이들이 마시는 유산균 음료도 가짜를 만들어 판다면 지금 당장은 그 기업을 망하게 하거나 사실을 폭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가짜는 가짜일 뿐이고 진짜는 진짜인 법이죠. 지금 당장은 무사할지도 몰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날이 옵니다. 어떤 아이가 그 장사꾼이 만든 가짜 제품을 먹고 문제가 생겨서 머리가 잘못되거나 장애가 생기면 그 장사꾼이 무사하겠습니까? 진정한 부귀를 얻고 싶다면 정직한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음가짐과 마음의 경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분유나 우유처럼 아이들의 영양과 관련된 음료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내 아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품이 만들어져서 믿고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물건을 팔면서도 참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물건을 속여 팔면 돈 셀 땐 즐겁겠지만 평생을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들통나서 망할까 봐 늘 전전긍긍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 후에도 누군가 집요하게 나의 잘못을 들추고 다니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누군가 결국 내 과거를 뒤져서 그동안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빌리고 가짜 물건을 팔았다는 사실을 밝혀내면 끝이 좋을 리가 없겠죠. 불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경지가 낮은 사람이 거짓과 속임수로 남을 해치는 이런 방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화가 닥치기 마련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불안해하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좋은 물건을 잘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품질만 보증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돈은 원래 얼마를 벌어도 사람마다 만족하는 기준이 다른 법입니다. 중국인 동포들 중에는 몇백억을 벌고서도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임이랑 비교하면서 더 벌어야 한답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평생 돈과 숫자만 쫓는다면 그 숫자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돈과 숫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파는 물건은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원료로 좋은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마음의 경지가 높은 사람은 무한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자라면 더 그렇겠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더 대단할 겁니다. 적어도 어느 지역 주민위원회에 일원이 되어 있겠죠. 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늘 지역 주민을 위해 애를 씁니다. 주민을 돕고 더 많은 복지를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죠. 일 처리를 할 때도 말과 행동에 주민을 위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겠죠. 이런 사람의 경지가 더 높아지면 대통령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이나 시장, 도지사도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대중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임을 모두가 알고 믿기 때문에 많은 지지와 추천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사랑을 품은 사람은 어떤 직업과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마음의 경지가 낮은 만두장수라고 합시다. 가짜 밀가루, 싸구려 밀가루,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를 쓰기도 할 겁니다. 다른 재료를 섞어서 냄새만 없애면 손님들은 모를 테니까요. 캐나다에 평범한 만두장수가 있다고 합시다. 특별한 재주도 없고 배움도 짧습니다. 1년 동안 2~3천만 원을 벌면 먹고 살기에 충분합니다. 매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종일 만두를 팔면 그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가짜 만두를 팔면 더 나아질까요? 가짜 만두를 먹고 탈인한 사람이 법원에 고소하겠죠. 모든 의료비용과 영수증을 청구할 겁니다. 벌금에 병원비까지 몇 억은 좋게 나올 겁니다. 집을 다 팔아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가짜를 팔려고 합니까? 고생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식은 생각 안 합니까? 부모 생각은 안 합니까? 거기까지 생각에 미치지 못했겠죠. 선생님을 예로 들어볼까요? 학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다른 점은 내 아이에게는 사랑의 매를 들 수도 있지만 학생에게는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학생을 가르칠 때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친다면 함부로 대할 리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타이르며 학생을 격려하고 얼굴에 미소를 띈 채로 아이를 가르칠 겁니다. 좋은 스승의 마음가짐은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황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선생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학생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학생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만약 학생이 어른이 되어서 선생님을 떠올렸을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라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내 인생을 망쳤고 나쁜 짓만 하다가 교도소까지 왔다고 원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자비롭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비를 베풀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이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을 해치고 온갖 상처를 입힌다면
그 화살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 자비심을 품을 때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습니다. God
对所好，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乱在沙漠，嘎对所好，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乱在沙漠，嘎对所好，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乱在沙漠，嘎对所好，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乱在沙漠，嘎对所好。好，双手合十，真诚的感恩药师佛的加持呵护。 자, 두 손을 합장하고 약사불의 가피와 보호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搓搓手，轻轻地搓搓脸， 손을 비비고 가볍게 얼굴을 문지릅니다.
做3次深呼吸。 심호흡을 3번 합니다.感恩大慈大悲的药师佛。 대자 대비하신 약사 부처님 감사합니다.